의식은 짙은 안개 속을 헤치듯 느리게 돌아왔다. 박서연은 자신의 몸이 아닌 것처럼 무겁고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온몸의 감각 하나하나를 느꼈다. 눈꺼풀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으며 입안에서는 쓴 약맛이 맴돌았다.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다. 믿을 수 없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겨우 성공했다. 어디선가 기계가 단조로운 소리를 내며 그녀의 심장 박동을 알리고 있었다. 그리고 목소리. 침대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두 남자의 목소리였다. 의사 선생님, 수술 후에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제 돈을 돌려주시죠. 서연은 숨을 멈췄다. 수천 명의 목소리 속에서도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 김민준, 그녀의 남편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 부엌에서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쓰러진 그녀를 보고 응급실에서 즉시 조치해달라고 소리치던 바로 그 김민준이었다. 구급차 안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맹세하던 바로 그 김민준이었다. 걱정 마십시오. 차분하고 전문가적인 두 번째 목소리가 대답했다. 오늘 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기 시작해서 모니터에 표시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다행히 기계음은 평온함을 유지했다. 남자들은 잠시 더 소곤거리더니 이내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병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그제야 서연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흰 천장, 흰 벽, 오른쪽에는 링거, 왼쪽에는 녹색 선이 그려지는 모니터가 보였다. 고개를 돌리려 하자 복부의 통증에 신음이 터져나왔다. 수술. 그래, 수술을 받았다. 맹장염. 아니, 더 심각한 무언가였다. 응급실 의사는 복막염에 대해, 긴급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시간이 분초를 다툰다고 말했다. 그때 민주는 창백해져서 간호사에게 소리치며 최고의 외과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었다.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보이던 그의 얼굴, 소독약 냄새, 수술실의 밝은 조명과 마취 주사, 그리고 암흑. 서연은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화. 의사 선생님, 수술 후에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서연은 밀려오는 공포의 파도를 애써 억누르며 눈을 감았다. 팔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몸에는 온갖 튜브와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정맥에 꽂힌 카테터는 둔하고 욱신거리는 통증을 유발했다. 그녀는 완전히 무력했다. 그리고 그녀와 8년을 함께 산 남편이라는 작자는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이유로 방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생각이 혼란스럽게 맴돌았다.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지? 그들은 9년 전 그녀의 회사 회식 자리에서 만났다. 당시 서연은 평범한 격리사원이었고 옷차림도 수수하고 눈에 띄지 않는 편이었다. 민주는 협력사 직원으로 왔는데 키가 크고 매력적이었으며 가벼운 미소와 함께하는 칭찬을 진심으로 믿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그의 구애는 근사했다. 사무실 문 앞으로 배달되는 꽃,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주말 근교 여행. 반년 후 그는 별이 쏟아지는 한강공원에서 상당한 가격이 나갈 법한 반지와 함께 청혼했다. 서연은 행복했다. 드디어 격리부의 눈에 띄지 않던 그녀가 자신의 왕자님을 찾은 것이다. 결혼식은 조촐했다. 민준이 그렇게 원했다. 이런 형식적인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그 돈으로 신혼여행 가서 제대로 쉬고 오자. 그들은 제주도에서 꿈같은 2주를 보냈다. 서연은 자신이 여왕이 된 것 같았다. 처음 2년은 행복했다. 아니, 서연은 행복하다고 믿었다. 그녀는 계속 격리사원으로 일하며 괜찮은 수입을 올렸다. 민주는 회사를 여러 번 옮겼다. 그의 경력은 어째서인지 계속 삐걱거렸다. 월급은 불안정했고 성과급은 드물었다. 점점 서연이 관리비, 식료품, 의복 등 대부분의 생활비를 부담하게 되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야. 서연아. 민주는 변명했다. 나 곧 성공할 거야. 두고 봐. 그냥 지금 시장이 좀 어려워서 그래? 그녀는 믿었다. 그가 장모님에게서 200만 원을 빌리고 한 푼도 갚지 않았을 때도 계속 믿었다. 3년 전 세금 혜택을 위해 그의 어머니를 자신 명의의 아파트에 주소 이전을 해야 한다고 설득했을 때도 믿었다. 변호사가 그게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다는 말에 그가 점점 귀가가 늦어지고 질문에 짜증 섞인 대답을 하기 시작했을 때도 믿었다. 그리고 1년 전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다. 아버지는 서연이 어릴 때 집을 나갔고 다른 친척은 없었다. 장례 후 서울 외곽의 작은 방 2개짜리 아파트가 남았다.
서연은 그것을 팔아 지금 사는 집을 수리하는데 돈을 보태고 싶었지만 민주는 월세를 놓아 부수입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나중에 유용할 거야. 서두를 필요 없어. 임대차 계약은 그가 직접 처리했다. 세입자에게서 받은 월세는 그의 통장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가끔 얼마나 모였는지 물었지만 민주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다 관리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제 정맥에 튜브를 꽂고 병실에 누워있자니 서연은 비로소 모든 그림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아파트는 공동 명의였다. 그녀가 거의 잊고 있던 어머니의 아파트는 민준이 관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월급은 꼬박꼬박 공동생활비 통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보험. 반년 전 민준이 그녀 앞으로 가입시킨 거액의 생명보험. 이게 현명한 거야. 여보, 그는 그때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우린 가족이니까 서로를 돌봐야지. 내가 당신 이름으로 보험 들고 당신도 내 이름으로 들고. 그녀는 조건조차 읽지 않고 서류에 서명했다. 그를 믿었다. 보험사 직원이 지급금에 대해 길게 설명했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촉했던 것만 기억날 뿐이다. 네, 다 알겠습니다. 빨리 하죠. 그는 내내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그녀의 죽음을.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간호사를 불러 물을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오늘 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저 의사는 다른 의료진과 한패일지도 모른다. 만약 공범이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가 깨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링거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을 주입할 것이다. 그녀는 의식을 유지해야만 했다. 그러니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다. 모든 의료진은 그녀가 혼수 상태라고 생각할 것이다.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하게 둬야 했다. 수술 후의 쇠약함보다 더 큰 공포가 그녀를 옥죄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이 병실에 완전히 혼자였다. 그리고 오늘 밤 누군가 그녀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 올 것이다. 의료사고나 수술 후 합병증으로 위장한 합법적인 살인. 누가 의심하겠는가? 복막염은 위험한 병이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흔하다. 부검 결과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나올 것이고 그걸로 끝이다. 아니, 그냥 누워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서연은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다. 지금 몇 시일까? 창밖이 밝은 것을 보니 오후 시간대인 것 같다. 밤까지는 몇 시간이 남았다. 생각해야 했다. 모든 행동을 계획해야 했다. 첫째,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진 척해야 한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든 것이 민준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이 상태에서 가능한 한 힘을 회복해야 한다. 팔다리를 움직여보고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밤에 의사가 왔을 때 시간을 벌고 그를 의심하게 만들고 겁을 주고 양심에 호소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러고 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가볍고 빠른 발걸음, 저렴한 향수 냄새. 간호사였다. 체온 37도,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혈압 130에 80으로 안정적. 맥박도 고르네. 잘 버티고 있네, 아가씨. 기계에서 삐 소리가 났다. 간호사는 차트에 무언가를 적고는 나갔다.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꼼짝 않고 누워 숨을 고르게 쉬고 얼굴을 완전히 평온하게 유지하는 법을 터득할 것이다. 모두가 그녀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고 믿게 만들 것이다.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주기적으로 누군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하고 기계 수치를 확인하고 청진기로 폐 소리를 들었다. 서연은 한 번도 눈을 뜨거나 움직이지 않았다. 눈꺼풀 너머로 빛과 그림자만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다 창밖의 빛이 변해 더 어둑해졌다. 저녁이 되고 있었다. 물론 그녀에게 저녁 식사는 제공되지 않았다. 혼수 상태인 사람에게 음식을 줄 필요가 뭐 있겠는가? 굶주림에 위가 쓰렸지만 그건 그녀의 문제들 중 가장 작은 것이었다. 서연은 심장 박동수를 세며 문밖의 모든 바스락거리는 소리, 복도의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녀는 민준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언제부터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랑한 적이 없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녀를 그저 편리한 상대로만 봤을지도 모른다. 아파트, 안정적인 수입,
귀찮게 질문할 친척이 없는 여자. 반년 전 그가 갑자기 유난히 다정해졌던 때를 떠올렸다. 이유 없이 꽃을 선물하고 바다로 휴가를 가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기뻐하며 두 번째 신혼여행을 보내는 것이라고 사랑이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및 작업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보험에 가입하고 마지막 남은 서류들을 자기 명의로 바꾸고 그녀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 배신감에서 오는 고통은 칼로 벤 복부의 상처보다 더 날카로웠다. 서연은 보험 서류에 서명하던 그날 밤을 기억했다. 그들은 아파트 부엌에 앉아 있었다. 민주는 그녀가 좋아하는 레드 와인을 따라주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미래에 대해, 그들이 낳을 아이들에 대해, 불행한 일이 생길 경우 서로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긴장을 풀고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으며 그의 보살핌을 믿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사망시 지급액이 얼마인지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 돈은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액수였을 것이다. 그녀 없이 그는 그녀를 현금으로 인출해야 할 거러 다니는 예금 통장으로 만들어버렸다. 병실에 다시 누군가 들어왔다. 무겁고 느린 발걸음, 남자의 목소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민준이 물었다. 서연은 잠결에도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변화 없습니다. 간호사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 안정적이지만 예후는 조심스럽습니다. 최진혁 선생님께서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셨어요.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곁에 있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가족이 곁에 있는 게 환자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길게는 말고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나갔다. 민준이 가까이 다가왔다. 서연은 온몸의 세포와 신경 말단으로 그의 존재를 느꼈다. 벌떡 일어나 눈을 뜨고 그의 얼굴에 소리치고 싶었다. 왜? 무엇 때문에? 하지만 그녀는 간신히 숨을 쉬며 꼼짝 않고 누워있도록 자신을 다잡았다. 서연아, 그가 조용히 불렀다. 내 말 들려? 침묵. 오직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 소리뿐이었다. 아니겠지. 그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더 쉽겠네. 들어봐. 이렇게 되길 바란 건 아니었어. 정말이야. 하지만 나도 돈이 필요했어. 큰 돈. 아주 큰 돈이. 나한테 대박날 사업 아이템이 있거든. 확실해. 그냥 초기 자본이 필요한 건데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주더라고. 그는 대답이나 용서를 기다리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서연은 계속 침묵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다. 당신은 늘 좋은 아내였어. 민준이 생각에 잠긴 듯 말을 이었다. 성실하고 소박하고 사소한 일로 다투지도 않았지. 요리하고 청소하고 돈도 벌어왔고.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알겠어? 진짜 인생을 살기에는 부족하다고. 난 평범한 중소기업 과장으로 사는 게 지겨웠어.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고 물건 하나 살 때마다 돈 모으는 것도 지쳤다고. 그런데 이런 기회가 생긴 거야? 보험, 아파트 2채, 적금.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제대로 된 인생을 말이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수진이가 아이를 가졌어. 내 아이야. 우리는 결혼하고 싶어. 당신이, 알잖아. 그렇게 되면 바로 그 여자는 당신하고는 완전 달라. 화려하고 야심있고 아름다워. 그녀와 함께 있으면 내가 승리자가 된 것 같아. 남자다워지는 기분이야. 격리 아내한테 어녀사는 패배자가 아니라.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에게는 애인이 있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임신한 애인. 그리고 그녀를 위해 새롭고 화려한 여자와의 부유한 새 삶을 위해 그는 자신에게 9년의 삶을 바친 여자를 냉혹하게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동시에 단단하게 굳어졌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분노였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분노.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해줘. 민준이 속삭이며 몸을 숙였다. 서연은 그의 입술이 이마에 닿는 것을 느꼈다. 짧고 형식적이며 완전히 공허한 입맞춤. 편히 쉬어. 서연아. 그게 모두에게 더 나을 거야. 거기선 고통받지 마. 그는 몸을 일으켜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결심한 듯 돌아서서 나갔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서연은 눈을 뜨고 흰 천장을 응시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오직 충격과 얼음장 같은 공허함, 그리고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았다. 오늘 밤 남편에게 매수된 최진혁이라는 의사가 이곳에 올 것이다. 수술대에서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그녀는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 밤을 살아남을 것이다.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살아남아 모든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고 증거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둘 다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민준과 그의 임신한 애인, 그리고 돈 몇 푼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팔아넘긴 흰 가운 속의 공범자까지 모두. 서연은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카테터 때문에 손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주먹을 풀지 않았다. 통증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통증은 그녀가 싸울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기다릴 준비를 했다. 자정이 되어 살인자가 흰 가운을 입고 병실로 소리 없이 들어올 때를. 시간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느리게 흘러갔다. 서연은 문 밖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복도에서는 주기적으로 발소리가 들렸다. 가볍고 빠른 간호사들의 발소리, 더 무거운 의사들의 발소리, 바퀴 달린 카트가 삐걱거리는 소리. 멀리서 누군가 신음하며 진통제를 찾았다. 병원의 삶은 한 개인 병실의 작은 드라마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다리를 움직여 보았다. 힘들었지만 성공했다. 손가락도 말을 들었다. 다만 카테터가 꽂힌 왼손은 통증이 더 심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복근에 힘을 주었다가 속으로 신음했다. 봉합 부위가 참을 수 없이 당겼지만 통증은 좋은 신호였다. 통증은 신경 말단이 작동하고 몸이 살아있으며 마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병실에는 몇 번인가 사람이 들어와 링거를 확인하고 수액팩을 교체하고 기계의 수치를 기록했다. 서연은 매번 거의 숨도 쉬지 않으며 깊은 잠에 빠진 척했다. 간호사들은 소곤거렸다. 안 됐어. 아직 저렇게 젊은데. 최진혁 선생님 말씀으로는 가망이 별로 없대. 복막염이 너무 진행돼서 수술도 늦었다고. 남편분은 완전히 넋이 나갔더라. 보기 안쓰러워. 서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다. 넋이 나갔다고? 물론이겠지. 자신의 수억 원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느라 넋이 나갔을 것이다. 그녀의 죽음의 대가로. 병실에는 시계가 없었지만 서연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복도가 시끄러웠다. 저녁 식사를 나르고 가족들이 병문안을 오고 의사들이 회진을 돌았다. 그러다 소음이 잦아들었다. 모든 처치가 끝나고 환자들은 잠들거나 잠을 청하고 당직 근무자들은 스테이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병원 특유의 고요함이 찾아왔다. 서연은 눈을 뜨고 창문을 보았다. 유리창 너머의 어둠은 완벽했다. 깊은 밤이라는 뜻이었다. 11시 혹은 11시 반쯤 되었을까? 곧 최진혁 의사가 올 것이다. 그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 했다. 45쯤 되어 보이고 단정하게 다듬은 희끗희끗한 수염에 차가운 회색 눈을 가진 키가 큰 남자였던 것이 희미하게 기억났다. 그녀가 실려왔을 때 그는 그녀를 진찰하고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빠르게 지시하며 수술실을 준비하라고 했다. 그의 행동은 명확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때 서연은 경험 많은 외과 의사를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민준과 그녀의 목숨 값을 흥정했던 것이다. 살인에는 얼마가 들까? 1억, 2억. 아니면 그보다 적을까? 국립병원 의사들은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니까? 어쩌면 5천만 원만으로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어기기에 충분했을지도 모른다. 그때 서연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느리고 규칙적이며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그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려고 노력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모니터가 그녀의 상태를 드러내버릴까? 문이 열렸다. 누군가 들어와 문을 닫았다. 정적. 서연은 누군가의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사람은 문가에 서서 마음을 다잡는 듯 했다. 이윽고 발소리가 침대 가까이 다가왔다. 서연은 온몸으로 낯선 존재감을 느꼈다. 스킨과 소독약 냄새, 옷감이 스치는 소리, 아마도 가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일 것이다. 하느님, 남자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속삭였다. 하느님, 저를 용서하소서. 서연은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최진혁 의사,
민준에게 오늘 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가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소리, 램프를 따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일회용 주사기 포장을 뜯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는 주사기에 무언가를 채우고 있었다. 독약, 공기, 혹은 그저 치사량의 어떤 약물일 것이다. 의사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서연은 침대 옆에서 그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링거 위로 몸을 숙였다. 아마도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주사기 내용물을 링거줄에 주입할 생각인 듯했다. 바로 그때 서연은 눈을 뜨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최진혁 의사는 얼어붙었다. 주사기는 링거 튜브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충격, 그리고 완전한 혼란으로 일그러졌다. 선생님, 서연이 낮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너무 늦으셨네요.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는 주사기를 떨어뜨릴 뻔하며 뒤로 물러섰다.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은 커져 있었다. 제 남편이 선생님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서연은 시선을 떼지 않고 말을 이었다. 오늘 밤 모든 걸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는 소리도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주사기를 들고 나타나셨군요. 하느님께 용서해달라고 비는 소리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분도 그리고 저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최진혁 의사는 마침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은 깨어나면 안 되는데. 하지만 깨어났죠. 서연은 몸을 일으키려다 복부의 통증에 신음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겐 문제가 생겼네요. 저보다 선생님께 훨씬 더 큰 문제요. 그는 주사기를 쥔 채 서 있었고 얼굴에는 공황 상태가 역력했다. 그는 더 이상 침착하고 전문적인 외과 의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남자였다. 주사기 안에 뭐가 있죠? 서연이 물었다. 염화칼륨. 그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다가 정신을 차렸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량의 염화칼륨은 심장을 멈추게 하죠. 저도 알아요. 특히 힘든 수술을 막 끝낸 사람이라면 부검에서도 비교적 눈에 띄지 않고 빠르겠죠. 의사는 침묵했다. 그가 얼마를 지불했나요? 그녀가 물었다. 제 목숨 값은 얼마죠? 당신은 이해 못해. 의사가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다. 이해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해요. 제 남편은 보험금을 받고 싶어 하죠. 아파트 2채와 제 적금까지. 그리고 선생님은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그를 돕기로 한 거고요. 최진혁은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다. 주사기는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지만 더 이상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의사는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다. 5천만 원. 그가 힘없이 말했다. 5천만 원을 제안했고 절반을 선금으로 송금했어요. 5천만 원. 서연이 씁쓸하게 되뇌었다. 내 목숨값이 고작 5천만 원이라니? 저한테 빚이 있어요. 의사가 갑자기 바닥을 보며 말했다. 대출금 이혼한 아내가 소송으로 아파트를 가져갔어요. 아이 둘 양육비를 보내고 월세로 살고 있죠. 국립병원 의사 월급은 터무니없고요. 사채업자들이 협박까지 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기로 결심했군요. 서연이 그의 말을 마무리 지었다. 난 살인자가 아니요. 그가 버럭 소리쳤다. 나는 의사요. 사람들을 구한다고. 23년 경력에 수백 건이 성공적인 수술을 해냈어. 하지만 오늘 선생님은 자신이 직접 수술한 환자를 죽이러 왔죠. 서연이 상기시켰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의사는 다시 바닥으로 시선을 떨궜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난 못하겠어. 그가 속삭였다. 젠장,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의식이 없을 때, 날 쳐다보지 않을 때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전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니까요. 서연이 말했다. 이제 제가 선생님 눈을 보며 말하고 있잖아요. 희생자가 당신을 쳐다볼 때는 죽이기가 더 어렵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의사를 관찰하며 그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오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최진혁이 마침내 그녀를 보며 물었다. 경비를 부를 건가요? 경찰을.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존경받는 외과 의사의 말에 맞서는 그녀의 말. 민주는 그녀가 약물 때문에 헛소리를 한다고 할 것이다. 의사는 환자를 확인하러 왔는데
그녀가 환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시작했다고 말할 것이다. 주사기는 평범한 처치 과정이라고 하겠지? 염화칼륨. 의료계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소량으로는 위험하지 않다고 둘러댈 것이다. 아니, 단순한 비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증거가 필요했다. 계획이 필요했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서연이 천천히 말했다. 우리 둘 다 구할 수 있는 제안이에요. 의사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선생님이 제 죽음을 위장하는 걸 도와주세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공식적으로 서류와 사망진단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춰서요. 그게 왜 필요하죠? 최진혁이 이해하지 못했다. 죽은 여자는 살아있는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이 일그러졌다. 제 남편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긴장을 풀고 조심성을 잃고 대놓고 행동하기 시작하겠죠. 바로 그때 우리는 그의 계획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될 겁니다. 미친 짓이야.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이게 유일한 기회예요. 서연이 반박했다. 제가 살해당할 뻔했다는 걸 증명할 기회. 그리고 선생님이 최소한의 피해로 이 사건에서 빠져나올 기회. 선생님이 저를 도우면 저는 선생님을 경찰에 넘기지 않겠어요. 게다가 모든 것이 끝나면 선생님은 민준을 상대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실형을 받는 대신 수사협조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의사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침묵했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기술적으로 그걸 어떻게 실행하죠? 그가 마침내 물었다. 병원에서 죽음을 위장하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모니터를 끄고 서류를 작성하고 시신을 빼돌려야 하는데 선생님은 의사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서연이 말했다. 약물, 서류, 영안실에 접근할 수 있으시잖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최진혁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너무 위험해. 살인보다 더 위험한가요? 서연이 물었다. 선생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같이 하거나 아니면 제가 내일 당장 경찰에 전화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증인이 있어요. 바로 저 자신이죠. 남편과 선생님의 대화를 들었고 그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밤에 염화칼륨 주사기를 들고 제 병실에 왔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의 무모한 제안에 동의함으로써 스스로가 부분적으로 만든 덫에. 좋아요. 그는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좋아요. 생각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해요. 실수 하나라도 하면 우리 둘 다 재판에 넘겨질 겁니다. 그럼 실수하지 마세요. 서연은 피로감에 눈을 감았다. 대화는 마지막 남은 힘까지 빼앗아 갔다. 내일 아침에 오세요. 밤사이에 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말하고요. 준비를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은 마실 것 좀 갖다 주세요. 최진혁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사기를 까온 주머니에 숨긴 채 문으로 향했다. 문 바로 앞에서 그는 돌아섰다. 아주 용감한 여성이시군요. 아니면 아주 절박하시거나 전 잃을 게 없는 여자예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런 부류의 인간이 가장 위험하죠. 그는 나가서 조용히 문을 닫았다. 서연은 병실의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겪었던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이 밤을 살아남았고 잠재적 살인자를 동맹으로 만들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작될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배신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지켜보는 죽은 자의 연기. 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보며 비웃었다. 민주는 그녀의 죽음을 원했다. 그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가 계획한 방식으로는 아닐 것이다. 그녀는 내일 그를 위해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아침은 회진으로 시작되었다. 서연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들었다. 최진혁 의사가 인턴과 간호사들과 함께 수술 후 환자들을 돌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위중한 상태를 연기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었지만 속은 긴장으로 바짝 조여들었다. 병실 문이 열렸다. 여러 사람이 들어왔다. 박서연, 33세 간호사가 보고를 시작했다. 어제 17시 긴급 수술, 복막염으로 인한 장 일부 절제, 밤사이 상태에 큰 변화 없음. 체온 37.2도, 혈압 110에 70,
맥박 86. 의식은 최진혁 의사가 평온하고 전문가적인 톤으로 물었다. 없습니다. 환자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최진혁이 침대로 다가와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가락은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눈꺼풀을 들어 올려 작은 손전등으로 눈을 비췄다. 서연은 눈을 깜박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동공의 빛반응이 미약함. 의사가 단정적으로 말했다. 예후는 여전히 좋지 않음.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고 2시간마다 바이탈 체크. 상태가 계속 악화되면 심폐소생술 준비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참, 환자 남편분이 아침에 전화하셨습니다. 긴턴이 덧붙였다. 아내를 만나볼 수 있는지 물으시길래 회진 끝나고 선생님께서 전화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네. 내가 연락하지. 최진혁은 잠시 침묵했다. 가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시켜야겠어. 몸이 너무 쇠약해졌어. 감염이 더 퍼졌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방치된 케이스의 통계는 좋지 않아. 의료진이 나갔다. 서연은 눈을 뜨고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단계는 끝났다. 의사는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 이제 모두가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1시간, 어쩌면 1시간 반이 흘렀다. 서연은 힘을 아끼기 위해 토막잠을 잤다. 그때 다시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최진혁 의사 혼자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침대로 다가왔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간호사들은 스테이션에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서연은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의사는 지쳐 보였다. 잿빛 얼굴은 수척해졌고 잠 못 이룬 밤으로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못 주무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가 의자에 앉았다. 제 제안에 대해서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의사는 가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훑어보았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걸 실행하려면 모든 것을 세세하게 생각해야 해요. 실수 하나라도 하면 우리 둘 다 구속될 겁니다. 당신은 보험 사기로, 나는 살인 공모 및 문서 위조로요. 전 보험금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서연이 반박했다. 남편에 대한 증거만 필요해요. 보험금은 회사에 그대로 두세요. 그게 현명하겠군요. 최진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들으세요. 오늘 저녁 9시쯤 저녁 회진이 끝나면 제가 약물을 투여하겠습니다. 미다졸람이라는 약입니다. 강력한 진정제죠. 당신은 깊은 잠에 빠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호흡이 느려질 겁니다. 외관상으로는 혼수 상태처럼 보일 거예요. 안전한가요? 서연이 경계하며 물었다. 정확한 용량을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할 거예요. 자정이 되면 제가 돌아와서 공식적으로 심정지를 기록할 겁니다. 모니터를 끄고 사망 관련 서류를 모두 작성할 거고요. 사인은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 복막염 환자에게는 아주 전형적인 소견이죠. 그 다음은요. 서연은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다. 그 다음 당신의 시신은 영안실로 보내져야 합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영안실은 지하에 있어요. 그곳에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기술실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본관 리모델링 후에 폐쇄된 옛 수술실인데 몇 달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위생병들이 시신을 가지러 오기 전에 제가 당신을 그곳으로 옮겨놓겠습니다. 저는 모든 업무용 공간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얼마나 있어야 하죠? 며칠은요. 최진혁이 얼굴을 찌푸렸다. 아마 3에서 4일 정도? 그 시간 동안 당신 남편은 사망 진단서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시작하고 장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상황을 지켜볼 거고요. 그가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면 우리는 행동에 나설 겁니다. 제가 거기서 어떻게 지내죠? 서연은 병원 지하에 버려진 수술실을 상상하려 애썼다. 음식도, 물도, 화장실도 필요할 텐데요. 수도가 나오는 세면대는 있습니다. 그건 문제 없어요. 음식은 제가 특별히 가져다 줄 겁니다. 당신은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요. 제가 야간 근무 중에 간식을 먹는다고 둘러대면 됩니다. 화장실도 복도에 직원용이 있긴 한데 불편함은 좀 감수해야 할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불편함은 그녀가 처한 위협 중 가장 사소한 것이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의사가 몸을 더 가까이 숙이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 남편이 당신 사후에 화장을 고집하고 있어요. 당신은 아직 살아있는데 그는 이미 모든 걸 결정했더군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해서 사망 후에 얼마나 빨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마 누군가 의심해서 추가 부검을 요구할까 봐 두려운 거겠죠. 서연은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화장. 그녀는 아직 살아있는데 그는 벌써 시신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물론 민준의 입장에서는 논리적이었다. 증거도 시신도 감정도 없이 깔끔하게. 어떻게 피할 수 있죠? 그녀가 물었다. 화장을 하려면 공식적인 병리학자 소견서가 필요한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할 겁니다. 최진혁이 수첩을 넘겼다. 서류가 준비되려면 닷새는 걸릴 거라고 말하죠. 그 정도면 그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에 충분할 겁니다. 그가 뭔가 의심하면요. 왜 의심하겠어요? 의사가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의사고 절차를 압니다. 그는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게다가 화장 비용도 미리 지불해야 하니 지체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죠.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계획은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은 보이지 않았다. 지금 경찰서에 가면 민주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그녀가 수술 후 헛소리를 한다고 할 것이다. 최진혁 의사도 모든 것을 부정할 것이다. 돈이 오간 것은 얼마든지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있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녹음된 대화, 서류, 증인.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동의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이죠? 제 남편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주세요. 서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녹음기든 휴대폰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단어, 모든 만남을요. 그건 그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보험이기도 할 거예요. 만약 일이 잘못되면 수사기관과 협상할 카드가 생기는 거죠.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인 요구군요. 대학 때 강의 녹음하던 녹음기가 있어요. 그걸 사용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연이 덧붙였다. 제 휴대폰이 필요해요. 저와 함께 실려온 짐 속에 있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외부와 연락할 수단이 있어야 해요. 휴대폰은 환자 개인 물품 보관함인 간호사실 금고에 있을 겁니다. 최진혁이 생각에 잠겼다. 몰래 가져와 볼게요. 병원 측에서 가족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둘러대죠. 감사합니다. 서연은 베개에 몸을 기댔다. 대화는 그녀를 지치게 했다. 복부의 봉합 부위는 욱신거렸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언제 시작하죠? 오늘 저녁에요. 의사가 일어섰다. 9시에 제가 와서 주사를 놓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약은 안전합니다. 그냥 몇 시간 동안 잠드는 것뿐이에요. 깨어났을 땐 지하의 그 방에 있을 겁니다. 거기서는 제가 돌봐드릴게요. 그가 문으로 향했지만 서연이 그를 멈춰 세웠다. 최진혁 선생님. 그녀는 아침 회진 때 들었던 그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왜 동의하셨어요? 제 남편이 그 거래를 제안했을 때 왜 바로 거절하지 않으셨죠? 최진혁은 문가에 서서 등을 보인 채 굳어 있었다. 제가 겁쟁이라서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양심의 가책보다 사채업자들이 더 무서웠던 겁쟁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술대에서 환자를 구하지 않고 모든 걸 합병증 탓으로 돌리는 건 쉬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젊고 살아있는 당신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더군요. 그러다 당신이 깨어났고 저는 완전히 발이 묶였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도 양심은 있으셨네요. 서연이 말했다. 그런 것 같군요. 왜 그가 돌아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지만 양심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아주거나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되찾아주지는 않으니까요. 그가 나갔다. 서연은 생각에 잠긴 채 홀로 남았다. 낮 시간은 끝없이 이어졌다. 간호사가 몇 번 들어와 링거를 확인했다. 점심때는 인턴이 와서 폐소리를 듣고 기계 수치를 기록했다. 서연은 내내 의식이 없는 척했지만 속은 긴장감으로 들끓었다. 오후 3시쯤 민준이 왔다. 서연은 복도에서부터 그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화장을 주장합니다. 그게 고인의 마지막 뜻이었어요. 저한테 말했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빨리 서류부터 처리하죠. 그는 병실에 들어와 문을 닫고 침대로 다가왔다. 서연은 간신히 숨을 쉬며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어때, 서연아?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당신 오늘 내일 할 거래. 그 사람 일 잘하더라. 프로야. 아무것도 못 느끼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수진이는 벌써 우리가 살 집을 알아보고 있어? 인테리어 잘 된 신축 아파트를 원하더라고. 아이한테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내가 약속했어. 이 일 다 끝나면 제일 좋은 아파트 사주겠다고. 보험금이랑 당신 명의 그 낡은 아파트 판 돈으로.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낡은 아파트. 그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아파트를 그렇게 불렀다. 있잖아. 이렇게 된 게 조금은 유감이야. 민준이 생각에 잠긴 듯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나쁘지 않은 아내였어. 좀 지루하고 야망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지. 그냥 내가 더 큰 걸 원했을 뿐이야. 난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알겠어? 화려한 삶, 돈,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당신하고 있었으면 난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늙어 죽었을 거야. 그는 한숨을 쉬고 휴대폰을 꺼냈다. 알았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편히 쉬어. 모든 게 끝나면 근사한 묘비 세워줄게. 어쩌면 사진도 넣어줄지도 모르지. 그럴 자격은 있으니까. 민주는 몸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차갑고 빠른 입맞춤.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갔다. 복도에서 그의 발소리가 사라졌을 때 서연은 눈을 떴다. 분노로 손이 떨렸다. 그녀는 민준과 임신한 수진이 자신의 돈으로, 어머니의 돈으로, 자신의 목숨값으로 아파트를 고르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들이 웃으며 미래를 계획하고 귀찮은 아내가 사라진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아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저녁까지 버틸 것이다. 의사가 약물을 주입하면 그녀는 공식적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장 흥미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죽음을 축하하고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의 죄를 폭로하는 것을 지켜보는 증인이 될 것이다. 저녁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창밖은 어두워졌고 복도는 조용해졌다. 저녁 식사 후 간호사들은 약을 나눠주러 병실을 돌았다. 그리고 저녁 회진이 시작되었다. 정확히 9시 최진혁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혼자였다. 준비됐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넷. 서연이 대답했다. 그는 주사기를 꺼내 앰플에서 투명한 액체를 뽑아냈다. 미다졸람 5mg입니다. 그가 말했다. 3에서 4분 안에 잠들 겁니다. 잠은 4시간 정도 지속될 거예요. 모든 서류를 처리하고 당신을 그 방으로 옮기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만약 문제가 생기면 해독제를 주사할 테니 그럼 깨어날 겁니다. 최진혁은 알코올솜으로 그녀의 팔을 닦았다. 하지만 문제없을 겁니다. 저는 의사고 제가 뭘 하는지 압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는 정맥에 바늘을 꽂았다. 서연은 팔을 따라 퍼지는 차가운 감각을 느꼈다. 10까지 세세요. 의사가 말했다. 1, 2, 3. 눈꺼풀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워졌다. 소리들이 희미해지고 멀어졌다. 4, 5. 어둠이 부드러운 담요처럼 그녀를 덮었다. 잠에 빠지기 직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최진혁 의사의 목소리였다. 편히 쉬어요. 서연 씨 깨어났을 땐 온 세상을 향해 죽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서연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머리는 깨질 듯했고 입안에서는 쇠맛이 났다. 온몸이 쑤셨다. 움직이려 하자 모든 근육이 고통스럽게 아우성쳤다. 몇 초 동안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기억이 돌아왔다. 최진혁 의사, 주사, 죽음을 위장하는 계획.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성공했다는 뜻이었다. 그가 그녀를 죽이지 않고 약속을 지켰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팔꿈치로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은 거의 완벽했다. 문틈으로 가느다란 빗줄기만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점차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그녀는 방의 윤곽을 구분할 수 있었다. 의사가 말했던 낡은 수술실이었다. 높은 천장, 타일로 된 벽, 구석에는 먼지 쌓인 시트가 덮인 낡은 이동식 침대. 습하고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딱딱한 간이 침대에 병원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다. 옆에 뒤집힌 상자 위에는 물병과 쪽지, 손전등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손전등을 향해 손을 뻗어 스위치를 켰다. 빗줄기가 즉시 어둠을 갈랐다. 종이를 집어드는 손가락이 떨렸다. 최진혁이 남긴 쪽지였다. 6시간 동안 주무셨습니다.
지금은 새벽 4시경. 공식적으로 당신은 밤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진단서도 발급되었고 남편분께도 통보했습니다. 아침에 서류를 찾으러 올 겁니다. 음식은 점심때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베개 밑에 있고 충전해뒀습니다. 소리는 꺼두세요. 방에서 나가는 건 위험합니다. 위생병들이 가끔 지하에 내려오거든요. 화장실은 복도 끝 왼쪽입니다. 밤에만 이용하세요. 옆에 양동이도 뒀습니다. 힘내세요. 서연은 베개 밑에서 휴대폰을 찾아 화면을 켰다. 4시 23분. 직장 동료들에게서 온 몇 개의 메시지가 있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열었다. 서연 씨, 괜찮아요. 민준 씨한테 갑자기 수술받았다고 들었어요. 빨리 나아요. 서연아, 힘내. 우리 모두 걱정하고 있어. 메시지는 어제 저녁에 온 것들이었다. 민준은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걱정하는 남편 역할을 연기했던 것이다. 자상한 배우자의 알리바이를 만든 셈이다. 서연은 휴대폰을 끄고 다시 누웠다. 복부의 봉합 부위가 둔한 통증으로 욱신거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붕대를 만져보았다. 말라 있었고 피는 없었다. 봉합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의사가 말한 대로 약물은 안전했고 합병증도 없었다.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지금 위층,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하며 생각이 맴돌았다. 민주는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슬픔을 연기했을까? 아니면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까? 시간은 견딜 수 없이 느리게 흘러갔다. 서연은 토막잠을 자다 작은 소리에도 깨어났다. 멀리서 배관이 울리고 바닥이 삐걱거리고 문이 쾅 닫혔다. 병원은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유령이었고 버려진 수술실에 갇힌 모두에게 죽은 여자였다. 오전 10시쯤 그녀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녀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짧게 3번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저입니다. 최진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안으로 재빨리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의 손에는 음식과 보온병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그가 상자 위에 봉투를 놓으며 물었다. 살아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공식적으로는 죽었지만요. 남편분이 1시간 전에 왔었습니다. 최진혁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우리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가 녹음기를 켰다. 처음에는 불분명한 소리가 들리다가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서류 때문에 왔습니다. 아, 네, 물론입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김민준 씨,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환자분께서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이해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셨죠. 침묵. 사망 진단서는 준비되었습니다. 내 사인은 수술 후 복막염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 모든 것이 공식적이고 직인도 다 찍혀 있습니다. 잘 됐군요. 시신은 언제 인도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요. 1층 영안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신다고요? 네, 반드시요. 고인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병리학자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화장에는 필수적인 서류죠. 얼마나 걸립니까? 사나흘, 어쩌면 닷새 정도요. 병리과 업무량에 따라 다릅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더 빨리 할 수는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규정이라서요. 하지만 그동안 화장터에 예약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견서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참, 선생님, 여기 나머지 금액입니다. 종이나 봉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500만 원이면 약속했던 금액이 아닌데요. 세어보시죠. 저는 선생님을 믿었습니다. 최진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우리는 5천만 원으로 약속했고 선금으로 절반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고작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이해해 주셔야죠. 민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거의 친구처럼. 지금 제가 가진 돈이 다 묶여 있습니다. 장례식, 화장, 서류 처리 전부 돈이 드는 일이에요. 보험금만 받으면 나머지 바로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죠. 그게 언제가 될까요? 2대 3주 후쯤이요.
보험사들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잖아요. 아시잖습니까? 김민준 씨, 우리는 약속을 했고 저는 약속을 지킬 겁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단지 조금 늦어질 뿐이에요. 아니면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 대해 선생님을 믿었는데요. 침묵. 이어서 최진혁의 힘없는 목소리. 알겠습니다. 3주 후에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됐네요. 그럼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녹음이 끝났다. 서연은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뒤집힌 상자에 앉아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날 속였어. 최진혁이 조용히 말했다. 5천으로 약속해놓고 2,500만 주고 나머지는 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분명 안 줬을 거야. 당연히 안 주겠죠. 서연이 베개에 몸을 기댔다. 제가 죽었는데 그리고 선생님은 공범인데 왜 돈을 주겠어요? 선생님은 경찰에 가지 못할 테니 같이 감옥에 가게 될 테니까요. 하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내 경력과 자유를 걸었는데 그는 날 마지막 바보처럼 취급했어. 이제 어떤 사람과 엮였는지 아시겠어요? 서연이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민주는 사람들을 이용해요. 항상 그랬죠. 결혼 생활 동안 저를 수입원과 편리한 가정부로 이용했어요. 선생님은 살인 청부업자로 이용했고요. 그리고 우리 둘 다 필요 없어지면 버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의사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제 어떻게 하죠? 계속 증거를 모으는 거죠. 서연은 차가 담긴 보온병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이제 선생님께는 제 사망 후에 민준이 돈을 건네는 녹음 파일이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뭔가 되죠? 하지만 더 필요해요. 그와의 모든 대화, 모든 만남을 녹음하세요. 그는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최진혁이 봉투에서 아기용 과일 퓨레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어제 저녁에도 보험사 직원과 통화하더군요. 병리학자 소견서를 받는 대로 서류를 제출할 거라고요. 그럼 우리에게 며칠 시간이 있네요. 서연은 음식에 대한 혐오감보다 더 강한 굶주림에 퓨레 한 숟가락을 삼켰다. 그 시간 동안 그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낼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눈치채기 전에요. 저녁에 음식과 물을 더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는 나가면서 조심스럽게 밖에서 문을 잠갔다. 서연은 어두컴컴한 방에 홀로 남았다. 낮은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서 지나갔다. 그녀는 피레를 먹고 물을 마시고 쪽잠을 자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메시지는 점점 늘어났다. 지인과 동료들이 그녀의 휴대폰으로 민준에게 보내는 조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그것들을 읽으며 기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에 대해 과거형으로 쓰고 있었다. 서연 씨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최고의 동료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녀는 과거가 되었다. 그녀는 죽었다. 저녁에 최진혁이 음식과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다. 남편분이 모레로 화장을 예약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장의업체에서 이미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더군요. 추모식은 없고 가까운 사람들만 모일 거라고 했답니다. 아마 불필요한 증인을 원치 않는 거겠죠. 가까운 사람들이라 서연이 되뇌었다. 그게 누굴까요? 그의 애인.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온종일 통화 중이었어요. 대화 내용을 얼핏 들었는데 누군가와 아파트 매각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또 어떤 투자자들과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고요.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을 벌써 쓰기 시작한 거죠. 서연은 비웃었다. 전형적인 민준이었다. 항상 분수에 맞지 않게 살았다. 저녁에 서연은 용기를 내어 화장실에 가기로 했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을 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희미한 비상등만이 켜져 있었다. 의사가 말한 대로 화장실은 금방 찾았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 민준이었다. 서연은 문가에 얼어붙어 귀를 기울였다. 응, 수진아. 다 괜찮아. 서류는 받았고 화장은 모레야. 그러고 나면 보험금 청구 시작할 거야. 침묵. 그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었다. 물론이지. 아파트는 벌써 골라놨어. 잠실에 있는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도 다 돼 있고 우리한테 딱이야. 중개사 말로는 한 달 뒤면 바로 입주할 수 있대. 다시 침묵. 수진아, 걱정하지 마. 돈은 문제 없어. 보험금 3억의 아파트 2채 팔면 7억은 나올 거야. 10억이라고, 자기야. 그 정도면 아파트 사고, 새 차 사고,
내 사업 자금으로도 충분해. 내가 말했던 서울 근교 창고 사업 말이야. 그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날 믿어. 그가 웃었다. 만족스럽고 편안한 웃음소리. 알았어. 이제 집에 가야겠다. 내일도 할 일이 산더미야. 사랑해. 내 사랑. 우리 곧 왕처럼 살게 될 거야. 발소리가 멀어졌다. 서연은 문가에 서 있었다. 추위와 분노로 몸이 떨렸다. 바로 이것이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꾸민 이유. 10억, 새 아파트, 새 차, 새로운 여자와의 새로운 삶. 그리고 그녀는 그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을 뿐이다. 그녀는 침대로 돌아와 휴대폰을 집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서연은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그가 가입한 소셜미디어의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민준 씨, 당신 아내의 죽음에 당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 침묵의 대가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으면 합니다. 전송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를 대화로 끌어내서 자백을 유도하는 말을 하게 만들어야 했다. 5분 후에 답장이 왔다. 누구시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서연이 답했다.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최진혁 의사와의 당신의 거래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거죠. 내일 저녁 6시 강남역 15번 출구 앞 카페. 혼자 오세요. 창가에 계약석 팻말이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는 경찰서로 갈 겁니다. 더 이상의 답장은 없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고 누웠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다음 날은 가장 힘든 날이었다. 서연은 복부의 봉합 부위가 허락하는 한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녀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 와서는 너무 위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만약 민준이 정말 나타나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 의사가 자신을 협박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처리하려고 하면? 저녁에 최진혁이 흥분한 상태로 찾아왔다. 남편분이 오늘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말했다. 제가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는지 묻더군요.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저예요. 서연이 인정했다.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 싶었어요. 미쳤군요.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모든 걸 알아챌 수도 있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그건 가짜 계정이니까요. 서연이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제가 죽어서 곧 화장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이 제 공식적인 화장일이잖아요. 그는 당신의 동료 중 누군가가 거래 사실을 알았거나 간호사가 엿들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누구든 가능하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선생님이 그 카페에 가는 겁니다. 서연이 그를 쳐다보았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가서 2시간 동안 창가 테이블을 예약하세요. 민준의 이름으로 예약했다고 말하고요. 예약석 팻말을 놓고 앉아서 차나 커피를 마시세요. 테이블 밑에 양면 테이프로 녹음기를 몰래 붙이고 떠나기 전에 녹음을 켜세요. 그가 아마 전화로 할 모든 말을 녹음하는 겁니다. 협박범은 물론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위험해요. 이게 우리가 자백을 얻을 기회예요. 서연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초조하고 겁을 먹었어요. 겁먹은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죠. 의사는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하지만 이게 제가 위험을 감수하는 마지막입니다. 약속할 수 있죠? 약속해요. 서연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들은 악수했다. 한 여자와 그녀를 죽여야 했던 의사 사이의 기묘한 거래였다. 다음 날 저녁 7시쯤 최진혁이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다 녹음했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흔들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다 했어요.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그가 혼자 와서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그 수진이라는 여자와 통화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인용하자면, 수진아, 누군가 서연이 일로 날 협박하려고 해. 어떻게 입을 막을지 생각해봐야겠어. 돈을 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든가. 의사가 의기양양하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건 자백이에요. 그가 당신의 죽음에 연루되었다고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고요. 서연은 녹음기를 받아 녹음 내용을 들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래, 이것은 자백이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수사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일 경찰서에 갑시다. 내일요? 의사가 당황했다.
하지만 화장은 오늘이었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서연은 허약함에 비틀거리면서도 단호하게 간이 침대에서 일어섰다. 그는 제가 불태워져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긴장을 풀었을 거라고요. 바로 지금이 죽은 자가 돌아온다는 걸 보여줄 때예요. 그녀는 최진혁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고마워요, 서연이 말했다. 그날 밤 저를 죽이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제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들은 반쯤 어두운 방에 서 있었다. 죽었지만 살아남은 여자와 살인자가 될 뻔했지만 동맹이 된 의사. 내일은 그들 둘 모두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아침은 일찍 시작되었다. 서연은 조용한 문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다. 최진혁 의사가 깨끗한 옷을 가져왔다. 직원 휴게실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봉투를 건네며 설명했다. 청바지, 스웨터, 운동화. 대충 사이즈가 맞을 거예요. 갈아입으세요. 1시간 후에 출발합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 옷을 꺼냈다. 평범한 회색 스웨터, 낡은 청바지, 저렴한 운동화. 죽은 자의 병원복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의 옷이었다.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거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며 물었다. 봉합 부위가 당겼지만 통증은 견딜 만했다. 의사는 새 붕대로 갈아준 뒤 수술 후 복대를 착용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우선 경찰서로 갑니다. 최진혁이 모든 녹음 파일을 꺼내 서류철에 넣었다. 녹음 파일을 제출하고 진술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고 나서 당신 남편에게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나머지 돈을 받고 싶다고 말했죠. 그가 동의하고 오늘 오후 2시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의 아파트에서요. 아니, 당신의 아파트에서요. 의사가 정정했다. 와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그가 돈을 안 주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증인을 제거하려는 거겠죠. 서연이 말을 마무리 지었다. 논리적이네요. 저는 죽었고 선생님은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선생님을 제거하면 모든 게 끝나죠. 바로 그거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과 함께 그곳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가 제 아파트로 들어갈 거예요. 서연은 청바지 단추를 채우고 스웨터를 입었다. 들어가서 그의 눈을 볼 거예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들은 직원용 출구를 통해 병원을 빠져나왔다. 아침 공기는 쌀쌀했고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서연은 4일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죽었지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었다. 경찰서에서는 그들을 바로 받아주지 않았다. 당직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최진혁 의사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자 형사를 불러야 했다. 안경을 쓴 백발의 형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다. 그리고 의사가 가져온 녹음 파일을 틀었다. 그는 메모를 하며 주에 깊게 들었다. 그러니까 박서연 씨는 공식적으로 4일 전에 사망했고 녹음이 끝나자 그가 요약했다.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었고 화장도 어제 집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있고 남편이 최진혁 의사에게 살인을 청부했지만 의사는 이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고 사망을 위장하는 것을 도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서연이 확인했다. 그럼 어제 화장된 시신은 형사가 의사를 쳐다보았다. 시신은 없었습니다. 최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치 시신을 화장터로 보낸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빈 관이었어요. 위생병들과는 인턴들을 위한 모의 훈련이라고 말을 마쳤습니다. 형사는 안경을 벗고 콧대를 문질렀다. 당신들이 최소 3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문서 위조, 사기, 범인 은닉. 물론 포기하긴 했지만 살인교사에 동의한 것은 별개로 하고요.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처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인미수와 보험사기라는 더 중대한 범죄를 밝히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점은 고려될 겁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선 주범인 김민준을 체포해야 합니다. 오후 2시에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그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다고요. 의사가 주소를 댔다. 좋습니다. 체포작전을 준비하겠습니다. 형사가 서연을 바라보았다. 박서연 씨, 체포 현장에 동행하시겠습니까? 네,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건 제 아파트고
제 인생이에요. 저도 거기에 있고 싶습니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이미 4일 동안 죽어 있었어요. 그녀가 말을 가로막았다. 이제 두려운 건 없어요. 형사는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제 신호가 있을 때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오후 2시가 되자 마포구의 아파트 입구에 경찰차 2대와 서연이 탄 민간 차량 1대가 도착했다. 형사와 다른 4명의 직원이 최진혁 의사와 함께 올라갔다. 서연은 차 안에서 휴대폰을 꽉 쥐고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지금 몇 분 후면 그녀는 민준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10분이 지났다. 15분에 서연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형사의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올라오셔도 됩니다. 상황은 통제됐습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걸음을 옮겼다. 5년 동안 살았던 익숙한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갔다. 4층으로 올라갔다. 아파트 문이 열려 있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3년 전 민준과 함께 골랐던 소파에 2사람이 앉아 있었다. 얼굴이 일그러진 채 창백해진 민준과 눈에 띄게 배가 부른 젊은 여자. 이수진이었다. 그들 맞은편에는 형사가 서 있었고 2명의 경찰관이 옆에 서 있었다. 최진혁 의사는 고개를 숙인 채 창가에 서 있었다. 김민준 씨, 형사가 말했다. 당신은 살인교사, 사기, 공무원 매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준은 듣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쥔 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무슨 착오가 있는 거예요? 이수진이 소리쳤다. 민준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아내는 병으로 죽었다고요. 아내는 살아있습니다. 형사가 침착하게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수진은 하던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때 거실로 서연이 들어왔다. 민준은 그녀를 보고 말을 잃었다. 눈은 커지고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서려다 힘없이 주저앉았다. 서연아, 그가 간신히 내뱉었다. 말도 안 돼, 넌 죽었잖아. 화장도 했는데. 빈관을 화장했지. 서연이 한 걸음 다가섰다. 목소리는 평온하고 차가웠다. 서프라이즈야, 민준아. 난 살아있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민준이 최진혁을 돌아보았다. 그는 눈을 들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너 내가 날 배신했구나. 돈만 받고 배신했어. 그는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어. 서연이 말했다. 죽일 수가 없었던 거지? 대신 우리의 모든 대화, 모든 자백을 녹음했어. 이제 경찰은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이수진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민준 씨, 당장 설명해. 내가 설명할게. 서연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 사랑하는 민준이가 보험금이랑 아파트 2채를 차지하려고 내 살인을 청부했어. 내 목숨값 3억에 부동산 매각 대금 7억. 너희의 새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10억. 뭐, 이제 그 돈은 너희 차지가 아니겠지만. 이수진이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는 2 손에 얼굴을 묶고 있었다. 정말이야.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 아내를 죽이려고 했다고? 당신은 그녀가 위중해서 오늘 내일 한다고 했잖아. 어차피 죽을 거라고. 침묵. 민준 씨, 대답해. 그래, 그가 소리쳤다. 그래, 사실이야. 의사한테 돈을 주고 수술 후에 깨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어. 돈이 필요했고 평범한 삶이 필요했어. 그 여자 월급에 기대어 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기 싫었다고. 알겠어. 이수진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그에게서 물러섰다. 손이 본능적으로 배 위로 올라갔다. 당신은 괴물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절대로. 그녀는 돌아서서 아파트를 나갔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기가 꺾이고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5분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애인, 돈, 미래, 자유. 김민준 씨, 일어나세요. 형사가 말했다. 체포합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다. 민주는 몽유병 환자처럼 일어섰다. 서연 옆을 지나가다 멈춰섰다. 미안해. 그가 힘없이 말했다.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 난 그냥 내가 죽기를 바랐던 거지. 서연이 그의 말을 마무리 지었다. 사과하기엔 너무 늦었어.
민준아, 넌 날 죽였어. 비록 서류상으로만 죽였지만 그가 끌려나갔다. 최진혁 의사도 끌려나갔다. 그는 말없이 순순히 따라갔다. 서연은 아파트에 홀로 남았다. 거실, 침실, 부엌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정겨웠지만 이제는 낯설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5년을 살았다. 사랑하고 믿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매일 배신당했지만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다가가 훑어보았다. 두 아파트 매매를 위한 부동산 중개인과의 계약서, 보험사에 제출할 보상금 청구 신청서, 민준이 메모를 해놓은 새 아파트 분양 안내서. 이거 괜찮네. 구조가 좋아. 그는 이미 모든 새로운 삶을 계획해 놓았다. 그녀의 피 위에 서연은 서류들을 모아 봉투에 넣었다. 이것도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침실 옷장을 열어 자신의 물건들을 꺼냈다. 약간의 옷, 서류, 사진들. 나머지는 남겨두었다. 이 아파트에서, 이 삶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었다. 1시간 후, 그녀는 거리로 나섰다. 형사는 앞으로 며칠간 진술과 서류 처리를 위해 그녀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죽은 그녀를 법적으로 되살려야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사가 작별 인사를 하며 물었다. 살아야죠. 서연이 간단히 대답했다. 그냥 살아야죠. 2달 후, 그녀는 도심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이혼 확인서, 사망 진단서, 무효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마포구의 아파트는 법원 판결에 따라 그녀의 소유가 되었다. 어머니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은 두 아파트를 모두 팔 것이다. 작은 집을 하나 사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것이다. 다행히 경험 많은 격리사원은 언제나 환영받는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것이다. 최진혁 의사는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범죄를 미수에 그쳤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 그의 의사 면허는 박탈되었지만 그의 상황에서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민주는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살인교사, 사기, 매수, 변호인단은 항소하려 했지만 녹음 파일은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이수진은 딸을 낳고 민준과 인연을 끊었다. 딸이 그런 아버지를 알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서연은 커피를 다 마시고 창밖을 보았다. 따뜻한 9월의 어느 날이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바쁘게 움직이고 웃고 대화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려 팔에 남은 가느다란 흉터를 보았다. 카테터 자국이었다. 그것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한때 자신이 죽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작은 출판사의 경력직 격리팀장 채용 공고가 떠 있었다. 좋은 연봉, 화목한 분위기, 성장 가능성. 그녀는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연락처 란에는 새로운 이름을 적었다. 그녀는 성을 바꾸어 결혼 전의 성을 되찾았다. 새로운 전화번호, 새로운 주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